안녕하세요. 고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와 관련된 스타일을 살펴볼 건데요. 텍스트 스타일은 글꼴과 관련된 스타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단락과 관련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과 관련된 스타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 스타일에서 사용하는 속성을 살펴볼 건데 어떠한 속성이 있는지만 빠르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스타일 속성에 대한 자세한 사용 예외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폰트와 관련된 글꼴과 관련된 스타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속성은 이제 폰트 패밀리라는 속성인데요. 이 폰트 패밀리는 내가 사용할 글꼴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내가 웹문서에서 웹사이트를 만들 때 텍스트 단락 부분은 굴림꼴을 사용을 하고 싶고요. 제목 부분은 바탕체를 사용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각 요소마다 사용할 글꼴을 따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단락에서 굴림을 사용하고 싶다면 폰트 패밀리 땡땡 굴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간단합니다. 근데 한글을 이용해서 한글 글꼴을 지정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MD아트체라는 글꼴을 이용을 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었더니 제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근데 내가 친구 컴퓨터에 가서 내 사이트를 열어봤는데 MD아트체가 아니라 그냥 굴림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글의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한글 MS 윈도우를 제가 기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한글 MS 윈도우에는 굴림이나 궁서, 도듬, 바탕이라는 4개의 폰트가 한글 글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윈도우 사용자 컴퓨터에는 이 글꼴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MD아트체라고 제가 방금 사용한 글꼴은 제 컴퓨터에는 있는데 다른 사용자 컴퓨터에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만약에 운이 좋아서 MD아트체라는 글꼴을 가진 사람이 그 사이트를 열었다면 MD아트체로 표현이 되지만 MD아트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 사용자가 그 사이트를 보게 되면 MD아트체를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폰트 정보, 그러니까 글꼴 정보가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어야만 그 글꼴 정보를 보고 웹브라우저 화면에다가 글자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MD아트체라는 글꼴은 내가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다운로드해 갖고 저장하는 단계를 거쳤을 때에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용자가 다 가지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에 있는 기본 글꼴,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 글꼴 외에 다른 한글 글꼴을 사용을 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만 꼭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예전에는 포토샵이나 이런 그래픽 프로그램 이용을 해서 그 포토샵에는 여러 가지 글꼴이 있으니까 예쁜 글꼴을 아예 그림처럼 그 글꼴을 사용을 해서 텍스트를 그림처럼 표현을 했었습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제목이 있다 그러면 그걸 p 태그를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포토샵에서 그래픽으로 만들고 웹문서에서는 img, 이미지 태그를 삽입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열어보는 사람들은 그 이미지인지 잘 모르고 예쁜 글꼴로 만들어져 있네 라고 그냥 보일 뿐이죠.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웹사이트를 보는 브라우저가 단지 PC용 브라우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 태블릿, 거기에다가 스크린 리더, 나중에는 스마트 TV, 게임 콘솔 아주 다양한 기기들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꼼수를 이용을 하면 안 돼요. 텍스트를 표현할 때, 제목을 표현할 때는 각각 거기에 맞게 p 태그, h1 태그 이런 태그를 이용을 해서 글자를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글꼴을 한글 글꼴을 표현을 할 때 되도록 기본 글꼴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굳이 꼭 독특한 글꼴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웹 폰트라 그래서 웹사이트를 인터넷에 올릴 때 글꼴 정보도 함께 웹에다 올리고 다른 사용자가 그 웹사이트를 열어볼 때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폰트 정보가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HTML5에서, 아니, CSS3에서 새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그 웹 폰트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글꼴 크기를 지정을 하고 싶을 때는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런 키워드, 미리 약속된 키워드를 사용해서 뭐 폰트 사이즈 large 또는 폰트 사이즈 medium 이렇게 지정을 하기도 하지만 아예 그 크기를 값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 25픽셀, 폰트 사이즈 14픽셀 이렇게 픽셀 단위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픽셀이라는 거는 뭐 대부분의 사용자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컴퓨터 모니터의 해상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하나하나의 점, 그 픽셀을 1픽셀로 잡아가지고 크기를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 픽셀 단위로 지정을 했을 때는 사용자가 지금 보고 있는 기계 해상도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EM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EM 단위라는 거는 이 픽셀 단위를 사용을 하면 글자 크기 항상 일정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글꼴이 바뀌더라도 글꼴에 상관없이 글자 크기가 항상 일정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글꼴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에는 이 글꼴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글꼴을 선택을 하는 것인데 픽셀 단위로 지정을 하면 글꼴을 바꿔도 글자 크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EM 단위를 사용을 하면 EM 단위는 글꼴의 대문자 M, 그 대문자 M의 너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글꼴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그게 EM이에요. EM 단위를 사용하라고 W3C는 권장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기본 글자 크기는 미디엄이라고 지정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 글자 크기는 16픽셀입니다. 우리가 글자 크기를 따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기본 크기는 16픽셀이에요. 그리고 그 값이 1EM입니다. 1EM, 16픽셀, 미디엄 3개는 다 같은 값이고 내가 여태까지 사용하던 픽셀 값을 EM으로 바꾸려면 픽셀 값을 16으로 나눠주면 EM 값이 나와요. 이 픽셀을 굳이 왜 EM으로 바꾸는지는 뒤에 가서 아마 이 강의 마지막쯤 될 거예요.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폰트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하면 글자를 이탈릭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폰트 스타일 속성에서는 노멀, 이탈릭, 오블리크라는 3가지 속성값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오블리크는 웹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이탈릭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탈릭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폰트 베리언트는 영문, 소문자였던 것들을 대문자로 표현을 하는데 기본 대문자가 아니라 작은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형태는 대문자로 생겼지만 글자 크기가 좀 작고 가로 세로 비율도 약간 다른 형태의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대문자로 표현하고 싶으면 스몰 캡스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위에서 보면 이게 첫 번째 부분, 퍼스트 레벨 이 부분이 나는 쓸 때 소스상에는 소문자로 썼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부분을 작은 대문자, 스몰 캡스로 표현을 하고 싶다. 표현을 한 걸 보면 대문자인데 그러니까 소문자에 비해서는 눈이 더 가요. 강조가 되지만 일반 대문자보다는 글자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문이 아니라 웹사이트도 그렇겠죠. 원래 큰 제목이 있고 헤드라인이 있고 그 밑에 들어가는 소제목인데 다른 글자보다 좀 더 눈에 띄고 싶다. 눈에 띄게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스몰 캡스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글자를 진하게 바꾸고 싶으면은 폰트 웨이트라는 속성을 이용하면 돼요. 폰트 웨이트에서 볼드라고 지정을 하거나 700이라고 지정을 하면 글자가 진하게 표시가 됩니다. 볼드라고 사용하는 이유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노멀, 볼드, 라이터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 700이라는 숫자는 100에서 900까지 값 중에서 내가 진하게 바꾸고 싶을 때는 700이라고 지정을 하면 진하게 바뀝니다. 400이 보통 그 굵기예요. 900은 700보다 좀 더 진하게 표시가 되겠죠. 그다음에 텍스트하고 관련된 스타일 속성은요.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텍스트 얼라인 속성에 의해서 정렬 방법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텍스트 섀도우라는 속성이 있고요. 이 속성은 CSS3에 새로 추가된 속성이고요. 이 속성을 이용을 해서 그림자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면 어두운 색 배경에 흰색 글자를 써도 글자가 눈에 띄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까만색 그림자를 주면 훨씬 더 입체감이 생깁니다. 밑에 까만색 글씨도 그냥 써도 눈에 띄겠지만 하얀색 그림자를 추가해 줬더니 훨씬 더 선명해졌습니다. 또는 글자에 여러 가지의 그림자를 중첩시켜서 표현을 하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이 텍스트 섀도우는 보기에는 좀 화려하고 눈에 띄지만 너무 자주 사용을 하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제목이나 메뉴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한 가지 텍스트 섀도우에서 사용하는 속성들이 첫 번째 속성은 이제 가로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요소 글자보다 좌우로 어떤 위치에 그림자가 놓일 건지 뭐 왼쪽으로 10픽셀만큼 또는 오른쪽으로 10픽셀만큼 이런 식의 가로 옵셋거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V 섀도우는 세로 옵셋거리입니다. 위로 얼마만큼 아래로 얼마만큼 지정할 수 있고 블러는 얼마나 번지게 하는지 많이 번져나갈수록 영역은 넓어지지만 그림자 색깔은 옅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속성값은 컬러예요. 그림자 색상. 까만색으로 할래? 흰색으로 할래? 지정하는 건데 이 옵셋 거리를 지정을 할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브라우저 화면 왼쪽 위가 원점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값이 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는 얘처럼 빨간색 A라는 글자에 오른쪽 윗부분으로 내가 그림자를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니까 가로 옵셋 값은 양수여야 되고요. 세로 옵셋 값은 위로 가니까 음수여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셔서 속성을 지정을 해주시면 어떤 글자에든지 텍스트 섀도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는 속성은요. 텍스트 부분에 내가 의미로 밑줄을 추가하거나 거기서 밑줄을 빼거나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속성 값은 왼쪽에 보는 것처럼 4가지가 있고요. 어떤 값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밑줄이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윗부분이나 아니면 텍스트를 가로지르는 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텍스트 단락 안에서 이제 간격을 조절한 몇 가지 속성을 살펴볼 건데요. 텍스트 인덴트라는 거는 그 텍스트 단락에서 지금 윗부분 메뉴에 있는 걸 보시면 전혀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글을 얼마나 들였을지를 텍스트 인덴트 속성을 이용해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국어책이나 아니면 뭐 소설책이나 이런 데 보면 단락의 첫 번째 글자를 약간씩 들여 씀으로써 이게 새로운 단락이다, 이게 하나의 단락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웹에서도 텍스트 인덴트를 사용을 해서 적당하게 들여쓰는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텍스트 트랜스폼을 이용을 하면 영문자를 대문자나 소문자 또는 첫 글자만 대문자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한글에서는 쓸모가 없겠죠. 그 다음 이제 글자 사이의 간격을 바꾸는 레터 스페이싱이라는 속성도 있고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워드 스페이싱이라는 속성도 있습니다. 이 속성 다음에는 크기값만 지정해 주시면 적절하게 글자와 글자 사이 또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어요. 라인 하이라는 건 흔히 우리가 줄 간격이라고 얘기하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단락이 보통 2줄, 3줄 또는 더 많은 여러 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줄 간격이 너무 좁으면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읽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글자들이 많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텍스트 단락이 길어질 경우에 좀 더 수월하게 내용을 읽을 수 있게 하려면 줄 간격을 적절하게 넓혀주어야 합니다. 그 줄 간격을 조절하는 속성이 라인 하이고요. 이 라인 하이 값은 그 해당하는 요소의 글자 크기의 좌우를 받게 됩니다. 폰트 사이즈가 10포인트인데 라인 하이 값을 1.2로 하게 되면 10포인트의 1.2배만큼의 줄 간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라인 하이 값을 12포인트라고 정확하게 수치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목록 스타일을 살펴볼 건데요. 목록은 최근 웹문서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항목을 나열할 때는 거의 목록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목록을 메뉴로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는 건 이제 CSS를 이용을 해서 나중에 배우게 될 뭐 포지션 관련된 스타일을 이용을 하면 세로로 되어 있던 것들을 뭐 가로로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 목록에서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을 보면은요. 목록 앞에, 그러니까 순서 없는 목록일 경우에는 블릿이 붙고 순서 목록일 경우에는 숫자가 붙는데 블릿이나
숫자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분릿과 숫자를 한꺼번에 다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리스트 스타일 포지션이라는 건 뭐냐면 목록의 위치, 그러니까 기본으로 표시되고 있는 위치 값에서 안으로 들였을 것인지, 기본 값은 outside라고 그래갖고 밖으로 지금 표시가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내가 inside라고 바꾸면 분릿이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이미지 속성은 분릿 대신에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 여기 오타가 있네. S를 빼주세요.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 땡땡 그래 놓고는 그 그림 파일 주소를 알려주면 내 앞에 분릿으로 표시되던 위치에 내가 원하는 분릿 이미지를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살펴보았던 리스트 스타일 타입, 포지션, 이미지를 다 묶어서 리스트 스타일이라는 하나의 속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시면은 두 줄에 걸쳐서 표시됐던 건데요. 원래 이 속성을 다 사용한다면 한 세 줄쯤 되겠죠. 그것을 리스트 스타일이라는 하나의 속성으로 다 속성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각각의 속성 값들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순서는 어디에 갖다 놓더라도 상관없어요. 어퍼 알파하고 인사이드 해도 되고요. 인사이드가 먼저 오고 어퍼 알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씩 하지 않고 하나로만 표현을 해도 가능합니다. 좀 속성이 많아서 숨가쁘게 쭉 한번 훑어보기만 했는데요. 그러니까 텍스트 관련 스타일은 웹에서 많이 사용되는 속성들이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